한국 군대. 그냥 형식적인 훈련 아니에요. 우리 미국은 실전 경험이 있거든요. 한국 군대는 그냥 뭐 실습 정도죠. 여러분, 듣자마자 어이가 없으셨죠? 하지만 이 미국 여군은 몰랐습니다. 모든 한국 남성이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요. 한국을 얕잡아 보던 그녀가 어떤 한국 남성을 만나고 큰 코가 납작해진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라 밀러입니다. 미국 텍사스 북부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19살 되던 해에 미 육군에 지원했죠.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그 마을에서 평생 살아가는 게 제 인생의 전부일 것 같았거든요. 매일 같은 얼굴들을 보고 같은 길을 걷고 같은 대화를 반복하는 일상이 답답했어요. 뭔가 더 넓은 세상이 있을 것 같았는데 그 마을에선 그걸 찾을 수 없었죠. 군대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집은 너무 조용했고 사람들은 너무 익숙했고 저는 거기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느꼈습니다. 몇 년 후 레인저 스쿨에 들어갔어요. 여자라는 이유로 받아야 하는 시선들이 있었지만 저는 원래 버티는데 익숙했거든요. 때로는 힘든 훈련보다 그런 시선이 더 아팠고 심한 욕설보다 차가운 침묵이 더 무겁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해냈습니다.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버티는 게 일상이었고 사람 대신 지도를 보며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죠. 그런 생활을 몇 년간 계속하다 보니 언젠가부터 웃는 법도 잊어버렸고 제대로 쉬는 법도 모르게 됐어요. 마지막 작전은 이라크 북부에서 폭발물을 제거하는 임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마음이 차분했어요. 평소 같으면 머리끝까지 긴장해야 할 상황인데 심장이 조용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가 날아왔고 저는 그걸 피하지 못했어요. 무릎을 크게 다쳤죠. 순간이었지만 확실했습니다. 끝났구나. 그 생각과 함께 이상한 안도감이 찾아왔어요.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이었죠. 병원에서는 금방 좋아질 거라고 했어요. 인대가 찢어졌지만 수술하고 재활 치료를 받으면 복귀할 수 있다고 했죠. 상관들도 그렇게 말했고 동료들도 당연히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넌 강하니까 괜찮을 거야. 그런 말들이 오히려 제일 무거웠습니다. 다들 제가 다시 총을 들고 작전에 나갈 거라고 믿었지만 저는 그런 기대가 지겨웠어요. 돌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시 무거운 장비를 메고 상황을 분석하고 땅에 엎드려서 적의 위치를 계산하는 일. 그리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명령을 기다리는 시간들. 이제는 그 모든 게 싫었어요. 처음엔 그런 경험들이 저를 강하게 만든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저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릎보다 마음이 먼저 닫혀 있었거든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군복을 벗고 집으로 돌아온 저에게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거든요. 제가 가진 모든 능력은 전투와 관련된 것뿐이었고 일반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감이 안 잡혔어요. 총기를 9초 만에 분해할 수는 있었지만 전자레인지 사용법은 몰랐죠. 냉장고는 항상 비어 있었고 TV는 그냥 소음을 만드는 기계 같았어요. 무엇보다 힘든 건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친구 엘리자베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화상통화로 본 그녀는 평범해 보였는데 그 평범함이 부러웠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에는 생기가 있었거든요. 저는 언제부터인가 그런 눈빛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엘리자베스는 제 얼굴을 한참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라, 내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여. 아무 말 안 해도 알겠어. 그냥 여기로 와. 한국으로. 한 달만.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와서 쉬어. 한국이라는 말이 낯설었어요. K-팝, 삼성, 현대차. 그런 단어들이 먼저 떠올랐죠.
솔직히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일본 옆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엘리자베스 말로는 밤늦게 혼자 걸어도 안전한 곳이 많다고 했는데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그 정도로 안전한 나라라면 오히려 지루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녀가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저는 늘 뭔가를 해야만 존재 이유를 느끼는 사람이었거든요. 작전을 세우고 움직이고 누군가를 보호하고 끝까지 버티는 것. 그게 제 정체성이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며칠 뒤 저는 서울행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짐은 간단하게 쌌어요. 전투복도 없고 장비도 없고 누군가의 지시를 기다릴 필요도 없으니까요. 비행기 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어쩌면 그 한 달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무와도 싸우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될지도 모른다고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잠시 멈춰 섰어요.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깨끗하고 조용하고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았어요. 뉴욕이나 시카고 공항은 여러 번 가봤지만 여기는 정말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는 모습부터 신기했어요. 모두 정해진 선에 맞춰 차례대로 서 있었거든요. 안내판도 전부 디지털이라 깔끔해 보였고 직원들은 정중하면서도 빠릿빠릿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짐을 찾는 곳에서도 출입국 심사를 받을 때도 모든 사람이 조용히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었어요. 미국 공항에서는 항상 아이들 우는 소리, 여행객들 짜증내는 목소리, 시끄러운 안내방송이 뒤섞이는데 여기는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이런 곳이 정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자베스가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짐부터 챙겨줬죠. 주차장에서도 깜짝 놀랐어요. 어느 층 어느 구역에 주차 자리가 비어 있는지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몇 개씩 남았는지 숫자까지 표시되고요. 이런 시스템은 미국에서도 보기 힘든데 정말 편리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미국에서는 주차 자리 찾으려고 몇 바퀴씩 돌아야 하는데 한국은 이런 게 잘 되어 있어. 효율성을 중시하거든.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고속도로를 봤는데 너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도로 표시선은 선명했고 중앙 분리대에는 꽃까지 심어져 있었죠. 차들이 빠르게 달리는데도 경적 소리는 거의 안 들렸고요. 차선 변경할 때도 깜빡이를 켜고 천천히 하더라고요. 모든 게 질서정연했어요. 사람들이 운전을 참 차분하게 하네. 여기는 도로 위에서도 배려하는 게 기본이야. 급하게 끼어들거나 그러면 눈총받아. 엘리자베스 집은 강남이라는 곳에 있는 고층 아파트였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버튼 앞에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몇 층이세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내릴 때는 꼭 수고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요. 집에 들어서니 더 놀랐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문화도 신기했고 깔끔하게 정리된 부엌, 자동으로 올라가는 블라인드, 공기청정기, 정수기까지.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거의 몰랐거든요. 일본 옆에 있는 나라, K-팝으로 유명한 곳, 삼성이 있는 나라 정도만 알고 있었죠. 솔직히 아직 개발이 덜 된 면도 있겠지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 여기 사람들이 미국보다 더 체계적이고 스마트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기술도 더 앞선 것 같고요. 괜히 부끄러워졌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 줄 몰랐어.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해. 근데 와보면 다 놀라지.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시차 때문에 낮에는 멍하고 밤에는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뒤척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밖에 나가면 풍경은 평화로운데 제 몸은 여전히 경계 상태였어요.
버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가슴이 철렁했고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면 자동으로 주변을 살피게 됐죠.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시선을 여기저기 돌리고 손은 무의식적으로 허리춤으로. 그런데 이제 거기엔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지하철도 한번 타봤어요. 정말 인상 깊었어요. 모든 사람이 조용히 있더라고요. 대부분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도 없고 떠들면서 웃는 사람도 없었어요. 처음엔 좀 어색했어요. 저는 늘 시끄러운 곳에서 살았거든요. 웃음소리, 다투는 소리, 아이 우는 소리. 그런 게 일상이었는데 여기는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며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보니 이게 정말 좋더라고요. 아무도 저를 시끄럽게 방해하지 않고 각자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한 번은 지하철에서 옆 사람이 실수로 제 다리를 건드렸는데 제가 너무 크게 반응했나 봐요.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바로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며 죄송합니다 하고 여러 번 사과했어요. 그 정중한 모습을 보니 부끄러웠어요. 아직도 저는 작은 접촉에도 몸이 경직되는 사람이더라고요. 전쟁은 끝났고 여기는 완전히 안전한 곳인데 제 머리는 여전히 그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에게 궁금한 걸 물어봤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질서정연해? 사람들이 모두 규칙을 잘 지키네. 그게 한국 문화야. 남에게 피해주는 걸 제일 싫어해서 그래.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우거든. 그 말을 듣고 이해가 됐어요. 조용한 건 억압되어서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아무 말은 하지 않지만 모두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도 그런 걸 느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버스가 오면 내리는 사람이 먼저 다 내린 후에 차례대로 탑니다. 밀어내거나 새치기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지하철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모습이 군대와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명령 없이도 각자 자기 역할을 정확히 아는 것처럼요. 하지만 군대의 경직된 분위기와는 달리 여기는 자연스러우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더 지나니 이 조용하고 질서 있는 분위기가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아무도 저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고 아무도 제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있어도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밤에 창밖을 보면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규칙적이고 아름다웠죠. 네온사인들도 과하지 않게 은은하게 빛나고 차들도 조용히 흘러가고요. 이 도시의 질서와 평화로움이 점점 좋아졌어요. 처음으로 정말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면 마음이 정말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도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곳. 그런 평화로움을 느끼며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한국에 온 지 열흘쯤 됐을 때 엘리자베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라야, 너 요즘 좀 힘들어 보여. 밤마다 잠 못 자는 거 다 들려. 숨길 것도 없었어요. 전역한 뒤부터 계속 그랬거든요. 무릎 통증보다 더 괴로운 건 밤에 문득문득 떠오르는 장면들이었어요. 총소리, 피비린내, 동료들의 외침. 그런 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버티는 거지 뭐. 이제 익숙해.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더니 이런 제안을 했죠. 내 친구 중에 민준이라고 있어. 말수는 적고 좀 재미없긴 한데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어. 내 얘긴 따로 안 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밥 한번 같이 먹자.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어요. 누군가를 새로 만난다는 것 자체가 피곤했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경계하게 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아프가니스탄의 좁은 골목들이 머리에 떠올라서요. 모르는 얼굴은 늘 위험할 수도 있는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엘리자베스가 말을 덧붙였어요. 그 친구도 군 복무했었어. 지금은 교정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고.
사람 다루는데 익숙하고 말은 별로 없지만 너 같은 사람 옆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제야 조금 흥미가 생겼어요. 한국 남자가 군 복무를. 저는 사실 한국의 의무복무제라는 게 얼마나 형식적일지 그냥 기본적인 훈련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아는 K-팝 아이돌들처럼 반짝반짝한 이미지의 나라에서 진짜 군인다운 사람이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진지했고 저도 솔직히 혼자 있는 시간이 좀 지겨워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며칠 후 홍대 근처 카페에서 민준을 처음 만났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민준을 창가 쪽으로 안내했고 그는 조용히 일어나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말투도 정중하고 눈도 제대로 마주쳤는데 전 그게 너무 어색했어요. 미국에서는 그런 정중한 첫 인사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 순간 든 생각은 하나였어요. 되게 착한 척하네. 조용한 남자. 또 그런 타입인가? 우리 셋이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시작했는데 민주는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질문을 해도 짧게만 대답했고요. 정확하고 정중했지만 너무 조심스럽고 무난한 태도가 오히려 불편했어요. 이런 사람이랑 무슨 대화를 하지? 정말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그러다가 엘리자베스가 화제를 바꿨죠. 민준아, 너 다음 주에 봉사활동 간다고 했지?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노인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식사 도와드리는 일이에요. 봉사활동. 그 단어가 이상하게 귀에 들어왔어요. 말도 별로 없고 재미도 없고 심지어 좀 약해 보이기까지 한데 요양원에서 봉사를 한다니. 뭔가 스파크 같은 게 머릿속에서 튀었죠. 착한 남자, 순한 남자. 그런데 이상하게 싫지는 않았어요. 어떤 일을 하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민준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식사 보조를 해드려요. 가끔은 말벗도 되어드리고요.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민준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떠올랐어요. 진짜 미소였죠. 형식적이지 않은. 대화가 계속되면서 민준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됐어요.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지금은 소년원에서 교정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과 상담하고 교육하는 일이래요. 힘들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 상대하는 게 처음엔 힘들었는데 익숙해졌어요. 사실 그 아이들도 다 이유가 있거든요. 가정 환경이 어렵거나 제대로 된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많이 달라져요. 민준이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뭔가 달라 보였어요. 처음엔 그냥 순한 남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힘든 일을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날 대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엘리자베스가 물어봤어요. 민준이 어땠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처음엔 좀 재미없어 보였는데 그 친구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스타일이야. 하지만 속은 정말 따뜻해. 너도 금방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혼자 숙소에서 생각에 잠겼어요. 민준의 조용했던 눈빛과 정중한 말투가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처음엔 유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평온함이 부러웠어요. 소년원에서 문제 청소년들과 일하고 주말에는 요양원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 그런 일을 하려면 마음이 정말 강해야 할 텐데 민주는 전혀 그런 티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당연한 일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민준과의 두 번째 만남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엘리자베스는 일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고 서울 구경도 어느 정도 혼자 해봤지만 좀 심심하던 참이었죠. 그런 제게 엘리자베스가 말했어요. 민준이가 오늘 시간 된다는데 서울 시내 좀 더 구경해 볼래? 혼자 다니는 것보다 재미있을 거야. 그 친구가 은근히 서울 구석구석 잘 알거든. 데이트라는 말은 안 했지만 둘이서만 만나는 거니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조금 망설였지만
민준이라는 사람이 더 궁금해져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렇게 우리 둘만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처음 간 곳은 북촌 한옥마을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래된 집들이 늘어선 관광지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걸어보니 분위기가 꽤 좋더라고요. 좁은 골목길마다 사진 찍는 사람들, 한복을 빌려 입고 데이트하는 커플들, 옆집 할머니가 앞마당에서 고추를 말리는 모습까지. 도시 안의 작은 마을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국에 이런 곳도 있구나. 현대적인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는 이런 조용한 곳을 좋아해요. 복잡한 곳보다 이런 데가 마음이 편해서요. 민주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지만 걷는 속도를 제게 맞춰줬고 가끔 제 표정을 살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표정이 따뜻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한옥들 사이로 난 길을 걸으면서 민준이 이것저것 설명해줬어요. 저 집은 조선시대 양반 집이고요. 저기는 전통 찻집이에요.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한국 전통차를 마셔보거든요. 여기 자주 와요? 가끔 스트레스 받을 때 혼자 산책하러 와요. 이런 곳에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져서요. 그렇게 말하는 민준을 보니 뭔가 달라 보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자연스러워 보였거든요. 점심은 익선동에서 불고기 정식을 먹었어요. 작은 식당이었지만 맛이 좋았고 저는 기분이 좋아져서 막걸리 한 잔도 시켰어요. 알코올이 조금 들어가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대화도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민준 씨,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군대 다녀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의무 복무였어요. 그럼 총도 쏴보셨고요? 당연히 쏴봤죠. 민준이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한국 군대는 좀 어떨까요? 실전은 아니잖아요. 미국은 실제 전쟁터에서 훈련받고 실탄 사격도 많이 하고 매년 실력 테스트도 받거든요. 한국은 그런 건 없죠? 제가 그렇게 말하자 민준의 미소가 잠깐 사라졌어요. 그걸 보고 아차했죠. 딱히 무시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미국에서 하도 실전 경험을 강조했던 저로서는 한국 군대가 어쩐지 학교 실습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평화로운 나라의 평화로운 군대 정도로요. 민주는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시간 괜찮으시면 재미있는 곳 하나 가볼까요? 저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도착한 곳이 바로 실내 사격장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사격장이에요. 한국 군대가 어떤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사격장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화약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인 그 냄새만으로도 긴장이 됐어요. 쾅! 첫 총성이 울리는 순간 제 몸이 반사적으로 굳었어요. 그 소리는 익숙했지만 오랜만이었죠. 민주는 조용히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총을 점검했어요. 움직임이 깔끔하고 정확했어요. 총을 들고 자세를 잡는 민준의 모습이 달라 보였어요. 평소에 조용하고 온화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집중력이 대단했고 자세도 완벽했어요. 첫 번째 사격. 정중앙. 두 번째 사격. 심장 부위. 세 번째 사격. 다시 정중앙. 민주는 아무 말 없이 표적을 내려서 저에게 보여줬어요. 거의 완벽한 점수였어요. 의무 복무라고 하셨죠? 네. 21개월간 육군에서 복무했어요. 사격 교관으로 3년간 일했고 매달 교관 재평가도 받았어요. 신병들 사격 훈련도 담당했고요. 저는 그제야 민준의 또 다른 면을 본 것 같았어요. 평소에 조용하고 온화한 모습 뒤에 숨어있던 모습을요. 민준의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그건 실제로 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이었죠. 자신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이 평화로운 나라라서 군대도 평화로울 거라고요.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우리도 북한과 휴전 상태고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훈련받거든요. 놀이가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워졌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럼 북한 상황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당연하죠. 서울에서 북한 국경까지가 50km도 안 돼요. 미사일이 떨어지면 몇 분 안에 도착해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군대에 가는 거고요. 민준이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걸 느꼈어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언제나 긴장 상태에 있는 나라였던 거죠. 사라 씨도 한번 쏴보실래요? 민준이 총을 건네줬어요. 오랜만에 만지는 총이었지만 손에 익숙하게 들어왔어요. 자세를 잡고 조준했어요. 쾅, 쾅, 쾅. 제 실력도 나쁘지 않았어요. 오랜만이었는데도 감각이 남아있더라고요. 역시 프로시네요. 정말 잘 쏘세요. 민준 씨도 생각보다 훨씬 잘하시네요. 정말 군 교관이셨구나.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았거든요. 둘 다 총을 다뤄본 사람으로서 그 무게와 책임감을 아는 사람으로서요. 사격장을 나오면서 민준이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전쟁을 싫어해요. 하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남자가 군대에 가는 거고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이 나라에 숨어있는 단단함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민주는 그런 한국의 모습을 보여준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전에는 그냥 회색빛 도시로만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한강을 따라 흐르는 불빛들, 조용히 움직이는 차들, 그리고 그 어딘가에 살고 있을 민준. 그 조용한 남자 덕분에 제 안에 오래된 편견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민준이 보여준 또 다른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 평소에는 온화하고 말수적은 사람인데 필요할 때는 확실한 실력을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이 조용한 남자가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 정말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말이에요. 미국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나라는 부족할 거라고 단정지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였어요. 겉으로는 평화롭고 조용해 보이지만 언제나 준비된 나라였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민준처럼 평소에는 온화하고 겸손하지만 필요할 때는 확실한 실력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있는 나라였어요. 지하철에서 조용히 있는 것도,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도 모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였죠. 저는 그동안 그런 배려를 억압이라고 잘못 생각했어요. 자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누리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준과 함께 보낸 그 하루는 제게 정말 큰 변화를 가져다 줬어요. 단순히 한 사람을 알게 된 것을 넘어서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을 이해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전쟁을 겪으며 생긴 상처와 편견들,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제 자신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엘리자베스에게 말했어요. 한 달 더 있을 수 있을까? 이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엘리자베스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한국이 마음에 든 거야? 응. 생각보다 훨씬 멋진 나라더라. 그리고 민준 씨 같은 사람들이 있는 나라니까. 그날부터 저의 진짜 한국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열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려는 자세로 말이에요. 민준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은
단순히 한국에 대한 지식이 아니었어요. 겸손함, 배려, 그리고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보여줬거든요. 큰 소리치지 않아도, 자랑하지 않아도 실력 있는 사람은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을요. 앞으로의 시간이 기대됐어요. 이 나라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제가 잃어버렸던 평화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이라는 특별한 사람을 더 알아가고 싶었습니다.